자, 그래서 인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런 의미에서 수비액툼은 근대적인 뜻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가 없나 하면은 또 이런 관념들, 이런 사유 구도에는 어떤 것이 없냐 하면은 이런 사유 구도에서는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분법 구도가 아주 희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 주체잖아요. 근데 인간 주체라는 것이 아니라 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물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 이분법적 구도, 굉장히 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체를 일방적으로 이제 인간성에다 할당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근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중세시대의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수비액툼이라는 말을 인간 주체에 적용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근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주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것이 의미를 띠게 되는 게 근대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기타 에르고 줌, 코기타 에르고 줌이라는 본래는 그 코기타 에르고 줌이라고 본래 그 라틴어로 데카르트가 쓰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쓰면 불어로 썼죠. 지방스 동 주수이라고 이제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불어로 먼저 썼는데 그걸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 데카르트가 살던 근대라는 시기의 시기적인 특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가 살던 시기. 데카르트가 1596년부터 1650년 사이에 살았어요. 일찍 죽었죠. 죽었습니다. 예. 그 스웨덴이죠. 스웨덴 왕비가 오라 그래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개인 교수 역할을 하다가 기후가 안 맞아서 죽죠. 기후가 안 맞아서 죽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폐렴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죽는데 이 사람이 있던 시기가 상당히 유럽으로 치면은 상당히 격변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참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전쟁도 많이 있었고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던 그 시기에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근대를 보통 언제쯤 치냐면 르네상스부터 이제 근대가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대적인 근대성이라는 모더니티가 그때부터 형성되면서 쭉 간다는 거죠. 중세가 딱 끝나고 그다음 르네상스 시작되죠. 르네상스 시기. 그러면서 근대가 오고 그리고 그게 1800년대 19세기 초 또는 18세기 말까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이쪽 동북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를 특징 짓는 서양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르네상스, 그리고 또 종교개혁, 르네상스, 합리주의, 이성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주의, 중상주의 이때 또 계급이라는 것이 이제 또 서서히 생겨나게 되고요. 계몽,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를 특징 짓는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초, 18세기 말까지 큰 바운더리에서 이제 근대성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또 그것이 굉장히 발전되어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르네상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한번 배운 거. 르네상스. 응? 르네상스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미켈란젤로 생각나시죠? 예. 화가들 생각나시고, 그죠? 예. 왜 그런 화가들이 이 사람들 생각도 예술이 굉장히 부흥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학문도 굉장히 발달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제 부흥, 재부흥이라는 말이라고 이제 그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배우신 분들 그게 생각이 나실 텐데 뭐의 재부흥이죠? 어떤 것이 다시 발달된다라는 뜻이죠? 르네상스가. 어떤 문화? 네?
어떤 문화? 인도 문화요? 이건 아니고. 인도 문화 아니고. 중세를 거쳤어요, 서양이. 중세를 거치고. 그쵸. 고대. 반장 얘기해 주네. 고대 그리스 로마 시기의 재부흥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괴로웠던 거죠. 예술가들이나 아니면은 그 철학자들이 또는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괴로웠을까요? 과학자들. 과학적인 지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괴로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과학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오르다노 브루노예요. 브루노. 참, 브루노 화형을 당합니다. 예. 왜 르네상스가 생겨나게 됐느냐를 생각하면 이게 억압된 것이 분출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분출하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그것이 분출했냐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분출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과학적 지성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억압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게 중세 말기로 오면은 어떤 사건이 또 터지나요? 1480년대나 90년대인가 아주 대사건이 터지죠. 싹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패스트. 예, 패스트. 패스트가 먼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러면서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에피고넨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중세시대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뒤따르는 사람들 외에 그것을 혁파하고 또 혁명적으로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잖아요. 종교개혁가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중세를 갖다가 그냥 암흑천지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얘기를 말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세라고 하면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잘못된 관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에도 사실은 중세 말이 상당히 암흑기였어요. 마녀재판 같은 것도 중세 말에 병행을 했었고요. 중세 초기나 아니면 중세 중기에는 그렇게 암흑천지는 아니었어요. 암흑천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패스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민중들이 많이 죽어나가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에르네스트 블로우가 쓴 책에 철학사 책이 있어요. 중세 르네상스 철학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중세 시대의 철학자들 중에서 가치 있는 철학자들을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오리게네스부터 시작해서 그 독일 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민처, 야콥 베메라고 하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이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학문이든 예술이든 고위층들, 지배계층들이 영위하던 게 있었다면 그 밑에 민중들이 영위하던 종교라고 하는 것, 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이제 이렇게 쭉 유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세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중세 철학이나 아니면 중세의 사상이나 중세의 역사 같은 걸 보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막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 밑에 면면이 흐르는 어떤 민중의 힘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려면 그 중세시대의 사상 중에 신비주의 전통을 보셔야 돼요. 신비주의 전통. 신비주의 전통은 이제 거부시대 철학의 중세 초기의 오리게네스부터 시작해서 저기 뒤에 가면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전통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신과 인간의 합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이성이 바로 신의 모방,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신의 이미지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인문주의 정신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평신도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평신도 운동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부패한 교황청, 부패한 어떤 종교 조직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건데 그런 것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사상도 바로 인간이 곧 신이고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이런 사상들이 나오죠. 그렇게 막 이렇게 암흑천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도 왔다라는 겁니다. 중세 말 정도에 오면은 이게 굉장히 심해집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없어지죠. 그 교황청도 그렇고 각 그 주교단들도 그렇고 관용이 없어지면서 막 마녀 사냥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죠. 마녀 사냥꾼들, 주교들이 마녀 사냥꾼들처럼 이렇게 가서
그 이단시하고 하면서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을 화형 풀에 태우고 종교 재판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렸던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고 브루노예요. 지로다노 브루노 그렇죠.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살짝 빠져나왔고 브루노는 브루노는 걸려가지고 화형당합니다. 그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 브루노가 본래는 그 바깥에 나가 있었어. 영국에 가 있었는데 자기 이탈리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존경하니까 와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기꾼이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와서 체포가 당했죠. 체포당하자마자 이제 7년 동안 감옥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노가 재판관한테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판결을 내리는 당신들이 더 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형을 당하면서 그 불을 놓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밀자 고개를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헤르메스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헤르메스교에 대해서도 좀 알면 이게 재밌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좀 이단은 맞아요. 브루노가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처단을 받았죠.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그죠? 예. 우주가 무한한 걸 당연하게 보는데 얼마 전에도 어젠가요? 과학 기사를 보니까 뭔가 발전이 있던데 그게 중력파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더군요. 예. 과학이라는 것은 끝없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 끝없이 발전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지성을 억눌려 놨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분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지성이라고 하는데 그 지성의 중심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그래서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휴머니즘이죠. 인간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기에 종교개혁이라든지 종교개혁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그 앞에 보시면 제일 앞 페이지에 근대 사상가들, 철학자들하고 그 철학자들의 연대기죠. 연대기를 이렇게 차례대로 쭉쭉쭉 해놨습니다. 예전에 철학 세미나 할 때 썼던 자료인데요. 이걸 제가 또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 외 주요 연대기라고 박스 쳐놓은 데 있죠. 1517년 루터가 95개에서 반박문을 내세웁니다. 주로 이제 세계사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죠. 그죠? 그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에게 용서를 받으면은 어떤 죄든지 사하여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면죄부를 돈 받고 팔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거기에 격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교황청의 어떤 그 타락상들을 다 적어서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고 교리적인 부분도 반박을 하고 하면서 그것을 벽에다 붙여놓죠. 이렇게 대자보 형식으로.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1511년부터 1520년까지 르네상스의 절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정치 철학이 굉장히 발달해요. 1400년대에는 이제 1400년대 말까지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마키아벨리 잘 아시는 마키아벨리가 15세기 중기부터 말까지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제 현실주의 철학들을 막 전개를 하죠. 그러면서 정치 철학도 막 발전을 하고, 그리고 독일 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쭉 뒤로 가면은 1700년대, 그리고 이 중간에 장미전쟁이라는 사태들도 있어요. 백년전쟁 같은 때가 있죠. 그 유럽이 전쟁, 혁명, 또 변화의 물결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은 어떤 사조가 생겨나게, 르네상스가 생겨나게 되고 인문주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르네상스.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물론 고대 시기에도 그리스가 유명해진 이유는, 아테네가 유명해진 이유는 교육의 중심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애계를 중심으로 한 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때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근대가 시작되는 이 르네상스 시기부터의 중상주의, 상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형태입니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중상주의가 생겨나게 되는데, 상업가들, 그러니까 이곳에서 물건을 떼서 저곳에 가서 팔면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부상들이죠. 예, 보부상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이 상업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계층들, 어떤 계급이 생겨나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제3계급이라고 하죠. 부르주아들이 이때 계급적으로 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그 상업 중심 지역, 주로 항만의 연에 있는, 항구의 연에 있는 그 상업 중심 지역의 함부르크라든지 이런 그 상업 중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르주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상인 계급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됩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보셨나요?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거 영화 보시면은 거기 등장하는 화가가 뭐 때문에 고생을 겪냐면은 화상 때문에 화상. 이놈의 화상을 할 때 그 화상이 아니고 그 그림 파는 화상 있죠? 그림 파는 화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네덜란드가 상당히 상업의 중심지였죠. 암스테르담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가 이제 교육을 많이 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예술가들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예술가들도 자기의 예술혼이 불타올라서 붓을 쫙 그려서 어떤 작품이 탁 나오는 시기가 이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요구를 들어줘야지만 되냐면은 화상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이때부터. 예. 그래서 화상의 요구대로 인물화가 요즘 유행이니까 인물화를 그려라. 그런데 화가는 풍경화를 그리고 싶은 거죠. 그럼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제약들이 예술에도 생겨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말 시킨 대로 하면은 매니저가 시킨 대로 하면 이제 그 돈은 많이 벌겠죠. 예,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지 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자본주의가 상당히 만연하게 되는 막 발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도 막 생겨나게 되고요.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고 그 공백, 종교의 권위가 떨어진 그 공백에 인간 중심적인 자본주의 세상이 이제 쭉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결정타를 매긴 게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예전부터 얘기하는 게 요즘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80년대식으로 얘기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인데 부르주아 계급이 상인 계급이 주축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왕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상인 계급들이. 그리고 왕들이 이 상인 계급들이 주는 사탕들, 그 보물들 어떤 식이었냐면 자기 교육을 하니까 동방의 아주 신기한 물건들, 제일 좋아했던 귀족이나 왕들이 제일 좋아했던 선물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풍경이 좀 펼쳐집니다. 제일 좋아했던 선물이 뭘까요? 아라비아 말. 예? 그리고 중국 비단, 예? 되게 좋아하거든요, 왕들이. 그런 거 막 줘요. 주고 이제 환심을 사죠, 이 상위 계급들이. 그렇게 해서 뭘 하게 만들까요,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봉토, 즉 토지를 팔게 만들어요. 토지를 팔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딱 자기가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과 왕들과 이제 결탁해서 부르주아들이 이제 계속 잘 지내면서 이게 왕들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왕들은 되게 거추장스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귀족들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서 왕들이랑 서면 지냈어요. 부르주아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귀족들까지도 친하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왕들하고 지낼 때 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얘네들 사회적 영향력이 좀 많이 있으니까 친해놓으면은 귀족들을 억압할 수 있겠다, 제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금야금 상인층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돼요. 정치적인 힘을. 그렇겠죠. 그 왕실에 드나들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영리한 사람들인데 어떤 걸 하냐면 후원 같은 걸 해요. 어떤 후원을 하냐면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나 같은 학자들, 예? 후원을 해요. 정말 꿈과 같은 얘기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예. 책 사고 싶은 데 사게 하고 돈을 뭐 흠뻑 주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후원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러냈다가 좀 그런데 좀 후원을 해서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철학자들 중에서 이 르네상스의 계몽 철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변했던 것이 바로 이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들을 좀 대변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사회장론이라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이론이냐면은 그 당시에 상인계급들의 이익, 자본가 계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 혁명적이었지만 그때는. 예. 왜냐면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자유평등인가요? 그 당시에 가장 자유평등을 원하던 계급이 어떤 계급입니까? 부르주아 계급들이에요. 하층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역사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은 상태고, 뭐 노동계급이라고 했을 때 노동계급이 그때는 아직까지 생겨나지 않은 상태고, 노동계급이 생겨나는 것은 1870년 19세기 말 정도가 돼야지만 계급적인 형태를 띠게 되고 집단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다 흩어져 있던 거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진보적인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장 거추장스러웠던 것이 어떤 건데요? 왕과 귀족들인데 그 왕과 귀족들을 구워 삶았죠. 처음에는. 구워 삶았는데 결정적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게 한 번에 쳐버리죠. 이제 왕의 목을 확 날려버리죠. 1789년에. 그리고 나서 정치 권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뭡니까? 의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의회. 그래서 권력을 왕으로부터 어디로 가져온다는 겁니까? 의회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거죠. 의회가 성립되죠, 그때. 그리고 당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격변기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생겨났던 있었던 철학자들이 바로 합리주의 철학자들이에요. 합리주의 철학자들. 산업혁명,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던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또 인문주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중시되는 그 시기, 이 분위기, 시대적인 분위기죠.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상업자본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역동적인 형태들, 정치적인 혁명들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인간이라는 게 중요시되면서 철학자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때 근대 철학자들만큼 시대와 같이 교류했던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사실 굉장히 이게 시대의 그 분위기에 상당히 이제 반응들을 잘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사실은 아카데믹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하고도 비슷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그 학자들은요, 대학에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바깥에. 예. 다 바깥에 있어요. 예. 타성이 젖어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말이에요. 예. 공부를 안 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스피노자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실제로 말하면 일종의 자유문필가들이에요. 자유문필가들이죠. 그리고 또 뭐 홉스라는 영국 경험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관 출신들 또는 자본가 계급 출신, 상사하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예. 루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허랑방탕한 백수에다가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갇힌 터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시대의 분위기와 교류하면서 또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 시대에 또한 파묻히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거기 제가 그려놓은 부분에 보시면은요, 데카르트가 중간에 딱 제가 넣어놨어요. 데카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보시면 파스칼, 스피노자가 있죠. 거의 동시대죠. 데카르트, 파스칼, 스피노자, 그리고 홉스, 로크. 이 사람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라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간격만 있었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데카르트가 방법소설 썼어. 뭐. 예?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로크가 인간호성론 썼어.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소식들 아는 거예요. 예, 알면서 저 새끼가 나보다 더 잘났네.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갈릴레이도 그 시대의 사람이고요. 예. 브루노가 중세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딱 놓고 보면은 그렇게 근대화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브루노가 놓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카르트 중심으로 이렇게 사선을 쭉 그어 보시면은요, 사선을 이렇게 쭉 눈으로 그어 보시면 이쪽은 좀 나눠져요.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이냐면은 좀 이 후기, 그러니까 합리주의 후기 또는 뭐 경험주의 후기의 사람들인데요.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좀 쇠퇴하죠. 계몽주의에서 쇠퇴하는데 이게 후기 계몽주의예요.
특히 이제 프랑스, 아니, 독일 쪽에서 이제 독일 관념론이 생겨나면서부터 후기 쪽으로 와서 계몽주의 역할이 조금씩 약화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데카르트, 거기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데카르트, 스피노자,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고, 아, 이 사람들 책은 한번 읽어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옆으로 오면은, 라이프니츠, 루소, 휴մ, 이런 사람들. 칸트는 아직 있지 마세요. 칸트, 헤겔, 뭐, 있다 보면 거의 뭐, 토하죠. 예. 헤겔, 뭐, 이런 거 있다 보면 코피 막 벌벌 흘리고 그렇습니다. 별로 건강에 안 좋아요. 피해야 될 철학자 3명, 칸트, 헤겔, 하이데거. 나중에 읽을 수 있어요. 네, 힘듭니다, 이 사람들. 저는 고나면은, 처음에는, 되도록이면은, 근대 철학자 중에서는 데카르트 방법소설 읽으십시오. 파스칼 빵사회 같은 거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근대의 시대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그 속에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움터나오고 있다. 인간 주체라고 하는 게 움터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어야 되겠죠? 예, 조금 쉬고 15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